믿기 힘들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이 만들어낸 절대 권력의 실체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연산군이 피로 물든 숙청을 통해 손에 넣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알던 폭군의 모습과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연산군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군이었을까요? 이제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통치 방식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 연산군, 이제 시작합니다. 갑자사화로 정적들을 제거한 연산군은 이제 완전한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연산군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 숙청을 이어가자니 남은 신하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고 숙청을 멈추자니 그동안 기회를 노리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산군이 선택한 방법은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벌 정도로만 처벌하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이는 더 이상의 대규모 숙청 없이도 자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특히 연산군은 죽은 자들의 시신을 파내어 다시 처벌하는 부관참시까지 행했는데요. 이는 살아있는 신하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살상 없이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을 철저히 응징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현재 살아있는 신하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절대 권력을 확립한 연산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신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였습니다. 그는 모든 관료들이 자신 앞에서 절대적인 복종을 보이도록 강요했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내시들에게는 신원패라는 특별한 패를 차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 패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입을 닫고 혀를 깊이 숨겨두면 몸이 변화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궁중에서의 생존 법칙을 명문화한 것이었죠. 모든 관료들은 왕 앞에서 반드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힌 채로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예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복종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조금이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관료들이 사모의 앞뒤에 충성자라는 글자를 새기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관료들로 하여금 항상 자신이 왕에게 충성해야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심리적 압박 장치였죠. 더 나아가 연산군은 관료들의 옷차림까지 세세하게 규정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료들에게 가한 최대의 모욕은 바로 유생들로 하여금 왕의 감화를 매게 한 것이었습니다. 감화는 원래 여성들의 장신구였는데 이를 남성 관료들이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죠. 나중에는 문신은 물론 무신들까지도 감화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복종 의식들은 단순히 연산군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왕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음을 몸으로 체감하게 하려는 치밀한 권력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연산군은 권력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하들을 굴복시킨 연산군은 이번에는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의 언론 탄압은 이전 왕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태종이나 세조조차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까지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먼저 경연을 폐지했습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토론하며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를 없애버림으로써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차단한 것이죠. 경연은 조선 왕조의 핵심 제도 중 하나였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유교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대간 제도마저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대간은 왕권의 지나친 확대를 견제하는 유교 정치의 핵심 기구였는데 태종이나 세조 같은 강력한 왕들도 이 제도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사간원을 아예 폐지해버리고 홍문관도 없애버렸죠. 사헌부는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관직 임명에 대한 감찰 기능만 남겨두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간언이란 감히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끼리만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신과 대관이 서로 비판하며 견제하도록 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의 활동도 정지시키고 과거 시험마저 축소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언론은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고 연산군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언론 통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연산군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교식 장례 절차까지 폐지해버렸는데 이는 조선 사회의 근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연산군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장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할머니 인수대비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었죠. 연산군은 인수대비보다 먼저 죽은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의 장례 때도 절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의 제사날에 후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연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서 유교적 예법 자체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연산군은 삼년상까지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삼년상은 유교 문화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이를 없애버림으로써 조선의 전통적 가치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러한 조치들은 연산군이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조선 사회를 재편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연산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군주들 중에서도 명군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명나라의 홍무제와 영락제인데 이들이 폭군이 아닌 명군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들은 강화된 황권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숙청을 통해 얻은 절대 권력을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활용했던 것이죠. 홍무제는 부패한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후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영락제는 정적들을 제거한 후 대운하 개통과 자금성 건설 등 국가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점에서 명백히 달랐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쌓아올린 절대왕권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무오사화 이전부터 이미 자신의 취미 생활과 여색에 탐닉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던 연산군은 갑자사화 이후 이를 말리는 신하들마저 제거하자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사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조선 전체를 자신만의 화려한 무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규모와 방식이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관리들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한 흉배를 달아야 했습니다. 관기들은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다녀야 했죠. 이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궁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연산군은 여러 별궁을 새로 지었는데 이때 모든 지붕에는 청기화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화려한 궁궐인 서총대를 건설했는데 이곳은 연산군의 향락을 위한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서총대는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연산군이 기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종의 유흥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이 있던 자리에는 동물원을 조성해 각종 동물들을 잡아다 놓고 사냥터로 활용했습니다. 사슴 같은 온순한 동물들은 직접 사냥했지만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 안전하게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는 학문의 전당이었던 성균관을 오락시설로 바꿔버린 상징적 사건이었죠. 하지만 연산군의 사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금표 설정이었습니다. 그는 궁궐 주변에 경계선을 그어 왕의 전용 지역을 만들어버렸는데 이 금표 안에 모든 민간은 철거하고 민간인들은 모두 내쫓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금표 안으로 들어오면 삼족을 멸한다는 극형으로 위협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연산군이 계속해서 금표를 확장해 결국 경기도 땅의 절반을 금표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많은 백성들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금표 확장으로 인해 집을 잃은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유민이 되어야 했고 이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연산군의 향락 추구는 사치 못지않게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총대에서 벌일 화려한 연회를 위해 전국에서 기녀들을 선발했는데 그 규모와 체계성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기녀들은 흥청, 운평, 광희 세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흥청은 300명, 운평과 광희는 각각 700명씩 총 17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녀를 확보하기 위해 연산군은 지방 수령들을 독촉하고 채용사라는 특별 요원들을 각지로 파견해 직접 여인들을 선발해 오게 했습니다. 채용사들의 활동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물색했고 때로는 이미 결혼한 여성들까지 강제로 데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파탄났고 딸을 빼앗긴 부모들의 한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선발된 기녀들 중 가장 외모가 뛰어난 자들이 흥청이 되었는데 흥청의 가족들에게는 한양으로 이주할 집을 마련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흥청 중에서도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들을 천과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과라 했는데 천과의 위세는 대신들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천과가 외출할 때는 도승지와 좌승지가 앞에서 길을 인도했으며 지방 수령급 관리들도 천과의 가족 앞에서는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이는 조선의 신분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기녀가 양반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의 사치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연산군의 사치가 연산군실록에 기록된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총대의 경우 실제로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었고 연산군이 금표를 설정하며 민가를 철거할 때도 나름대로 보상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산군이 빼앗은 땅 중 대부분은 일반 백성이 아닌 권세가들의 땅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산군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많은 악행들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권세가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권세가들은 나중에 중종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실권을 잡은 후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모두 연산군의 잘못으로 돌려버렸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연산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모습 중 상당 부분이 후대에 의해 과장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기 마련이거든요. 연산군의 여성 편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녹수입니다. 수천 명의 기녀를 거느렸던 연산군이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던 여인이었죠. 장녹수의 출신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관료였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신분상 천민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장녹수는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야 했고 시집도 여러 번 갔다가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상대는 제한대군의 종이었는데 그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던 장녹수는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이번에는 춤과 노래를 배워 정식 기녀가 되었습니다. 기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장녹수가 연산군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녹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실제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천 명의 기녀를 거느린 연산군이 그토록 빠져들었던 여인이라면 절세미인의 꽃다운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장녹수는 평범한 외모에 연산군보다 2살 많은 30살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 결혼 경험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유부녀였죠. 그렇다면 연산군은 장녹수의 어떤 점에 그토록 매혹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의 매력은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와 남자를 사로잡는 특별한 애교였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녹수가 연산군의 성격과 기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일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웅석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말로 혼내기도 하면서 연산군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죠. 연산군에게는 왕비 신씨가 있었고 신씨는 연산군이 폭정을 휘두를 때도 간언을 아끼지 않는 현모양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연산군의 진짜 아내는 장녹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여성 편력은 장녹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전비, 김기비, 백견 등 여러 총애를 받는 여인들이 있었고 앞서 언급한 춘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여성에 대한 집착은 단순한 호색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히 변태적인 면모가 있었는데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어머니 패비 윤씨의 제사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연산군은 제사날에 고기를 먹고 풍악을 울리며 궁녀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는 유교적 예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였죠. 이미 수많은 여인을 품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연산군은 신하들의 부인들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는 종종 잔치를 열어 재상들의 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남편의 이름을 적어 옷에 달아놓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면 장녹수를 시켜 잔치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게 한 다음 그날 밤 정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방탕함을 넘어서 권력을 이용한 성적 착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 조선의 모든 여성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왕권의 절대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절대 권력을 손에 넣고 그 권력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연산군. 하지만 그의 절대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연산군 자신도 이를 감지했는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면서 조선 사회 전체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그것이 사회 전체의 지지를 잃으면 지속될 수 없는 법이죠. 연산군의 절대 권력은 바로 이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연산군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사치와 향락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파탄, 무분별한 숙청으로 인한 관료제의 마비,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연산군 자신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언제 그 권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던 것이죠. 이는 권력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특히 연산군 말기에는 그의 의심병이 극에 달했는데 심지어 자신이 총애하던 장녹수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녹수가 다른 남자와 밀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감시하게 했으며 결국 장녹수를 죽이려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연산군의 절대 권력은 중종반정이라는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연산군을 몰아낸 세력들이 과연 진정으로 백성을 위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중종반정을 주도한 세력들은 대부분 연산군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산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자 반정을 일으킨 것이지 순수하게 백성을 위해 나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종 즉위 후에도 백성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연산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 상당 부분이 그를 몰아낸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산군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연산군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그 권력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연산군의 삶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권력은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네요.